2023 K-팝 레이더 컨퍼런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 왔는데요. 마지막 타임은 2023 트렌드 키워드 K-팝 러버스 클럽 이 세션을 진행할 저는 음악평론가 차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K-팝 레이더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예,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윤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 오디티에서 분립 운영 매니저를 맡고 있는 정소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K-팝 업계의 키워드 그리고 팬덤의 키워드를 각자 소개해 드릴 텐데요. K-팝을 사랑하는 이 4명의 전문가들이 업계 키워드, 저희들이 뽑은 업계 키워드 그리고 팬덤 데이터를 통해서 뽑아낸 팬덤 키워드를 각자 좀 소개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키워드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총 4개의 키워드를 꼽았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K 없는 K-팝, 그리고 두 번째가 팝업 천국, 그리고 세 번째가 이지 리스닝,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키워드가 아이돌 장수 시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번째부터 좀 역으로 올라가 볼까요? 저는 사실은 이 키워드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되게 인식을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해에도 저희가 이제 이 세션 통해서 뭐 카라나 소녀시대 같은 이제 15년 차가 된 걸그룹들의 탄생 그리고 그들의 활발한 활약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실질적으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룹들이나 또 이제 2세대나 2.5세대로 얘기되는 보이 그룹들 또 얼마 전에는 정말 1세대 그룹이죠. G.O.D의 25주년 그렇죠. 기념 공연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성대하게 열리는 여러 가지의 움직임들이 있어서 약간 이 얘기를 짚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네. 장수시대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오래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과거보다도 수명이 길어진 시대가 그렇죠. 됐다. 수명이 늘어나는 아이돌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또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평론가님들 의견도 궁금하고 약간 하더라고요. 산업적으로 이거를 보면 좀 재미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까 이제 맨 첫 번째 세션에서 그 데이터 가지고 이제 그 세계지도 얘기하는 데에서도 얘기했지만 K-팝을 소비하는 것들이 항상 트렌디한 거, 지금 데뷔한 팀 혹은 지금 컴백한 팀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한 1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실제로 과거에 했던 이미 발매됐던 앨범에 대한 수요라든가 뭐 과거의 예전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렇게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확실히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원인을 조금씩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조금 큰 틀에서 얘기하자면 이 K-팝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이제 사람들이 좀 의식하고 있다. 옛날에만 해도 K-팝 아이돌이라는 게 뭐 이거 몇 년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는 산업, 뭐 혹은 반짝 인기를 끌다 마는 산업 정도로 생각이 됐지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제 손자까지 나오는 거면은 지금 등장한 신인 그룹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내 바로 위에 선배뿐만 아니라 나랑은 사실은 관계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내 선배나 조상으로 인지되는 시대까지 지금 하나로 이제 한 바퀴를 돈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듣는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하는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그 역사를 좀 만들어 가려는 의지 같은 것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샤이니가 올해 이제 15주년을 맞이해서 그쵸.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 뉴진스의 막내 우리 혜인 씨가 제가 알기로는 그 샤이니가 데뷔한 연도에 태어난 멤버를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키씨였나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세대가 돌아갔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들의 수명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좀 짚고 싶은 게 이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씬에서 퍼포머 혹은 이제 드러나는 방식으로 대중과 접하고 있는 그 멤버들 개개인이 상당히 아이돌이라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임하고 있다는 그쵸. 생각이 예전보다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 입장에서도 이거를 계속 나갔을 때 물론 트렌디하게 보이진 않겠죠. 이제 과거의 그룹들이 하지만 그들을 분명히 지지하는 팬들이 있고
그 팬들이 그거에 그러니까 실제로 장수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좋은 의미가 됐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산업적으로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만큼 매니지먼트 자체도 좀 탄탄하게 좀 그쵸.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달라졌죠. 약간 루츠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음악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게 뭐 계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데 K-팝에는 사실은 우리는 K-팝에 대해서 어떤 루츠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적이 없잖아요.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떤 데에서 어떤 맥락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팀이 네. 어떤 데에서 또 영향을 받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리고 않을까. 저는 이게 좀 더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제 뭐 재계약을 하는 그룹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럴 때 그냥 재계약을 안 하거나 뭐 하게 되면 이제 그 회사에서만 계속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기존 회사와 개개인들은 따로따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룹은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세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최근에 엑소도 엑소도 있었고 뭐 그랬고. 펜타곤 같은 팀도 그렇죠. 최근에 또 여러 해체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잖아요. 쓰지 네. 않죠. 그룹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장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그룹명으로 만들어진 어떤 역사, 브랜딩 같은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그룹들에게 있다 보니까 전 이거는 좀 앞으로도 한동안은 유효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덧붙이면은 이거 네. 세대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왜 이제 그 주체 소비의 주체가 되는 세대들이 과거 내가 즐긴 것에 대해서 뭐 굿올데이즈, 골든데이 이런 식의 표현을 붙이는 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세대나 1세대가 돌아올 수 있는 배경에는 그 음악들을 듣고 자란 세대가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파워풀하게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세대가 된 것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아이돌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소환할 수 있는 거. 몇 년 전에 사실 윤하 씨의 활약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생기고 맞아요. 있다. 약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는 이지 리스닝. 네. 이런데 이건 누가 꼽으신 거죠? 제 키워드입니다. 사실 이게 K-팝에서 이지 리스닝이라는 말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쵸. 네, 이게 뭐 막 좀 딱딱한 얘기를 살짝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70년대쯤에 미국 팝에서 이제 다양한 막 락 음악의 장르들이 분화를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무난한 취향을 공략하는 음악들. 그러니까 미들 오브 더 로드라서 중도층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정치 같은데 정치 얘기 아니고요. 중도층을 공략하는 보편적이고 쉬운 음악들을 이지 리스닝이라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K-팝이 한동안은 이지 리스닝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K-팝스럽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네. 부르기 힘들었죠. 네. 피곤하다. 그렇지. 맞아요. 네. 근데 아무튼 뉴진스가 첫 발을 뗐고 그 이후로 50-50 그다음에 최근에 뭐 빌리도 본인들 스스로 아예 그런 레이블을 붙였죠. 이지 리스닝풍의 곡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계속 나오고 있는 보이 그룹들도 맞습니다. 이지 리스닝이라는 레이블을 이제 붙여서 사실은 곡을 홍보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좀 의식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 국내에서 나오는 K-팝 그룹들의 타이틀곡은 아니어도 수록곡들 안에 틱톡이나 이제 뭐 그런 어떤 SNS를 소셜 활용한 미디어 팝. 맞습니다. 이런 용어도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타이틀에서는 뭔가를 좀 보여주고 수록곡에서는 그렇게 좀 소프트하게 대중적으로나 바이럴이 잘 될 만한 곡들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성과를 거둬내는 곡들도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몇 년 동안 지속돼 온 것 플러스 뉴진스죠. 네, 저는 그거 두 가지가 폭발을 시킨 게 2023년에 지금 이지 리스닝이라는 단어를 K-팝에서 제일 많이 듣게 만든 요인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내용인데 네. 이지 리스닝이라는 키워드를 딱 꼽는 순간 그런 생각 들어요. K-팝이 정말로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까지 좋은 음악이라고 하는 건 장르적인 규칙이 얼마나 잘 충실했냐? 재현됐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루츠가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딱 들었을 때 좋은 거. 맞아요.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사랑하는 음악들, 사랑받은 음악들은 굉장히 그냥 언제 어느 때나 틀어도 딱 그 분위기에 어울리고 그 음악의 뭐 메시지가 되게 강렬하든 상관없이 멜로디가 너무 좋은 것들. 그래서 약간 그런 점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K-팝이 더 대중화되고 있고 더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어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멘텀인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북미 시장이 넓어진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기존과 같이 소위 말하는 약간 세컨 플레이스 전략, 2등 전략식으로 계속 케이팝을 밀고 나갈 거냐, 아니면 이제 보편적인 대중까지 한번 가볼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뭐 디스코, 펑크 계열의 좀 쉬운 음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반 대중을 잡으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차오진 선생님께서 케이팝을 되게 분석하면서 특히 샤이니의 네. 그때 에브리바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에브리바디. 이게 굉장히 명곡이네요. 명곡이죠. 그러니까 그 복잡 다단하고 하이브리드적이면서 심지어는 다소 아방가르드한 그거가 한동안 케이팝의 정체성이라고 맞아요. 우리가 뭐 평단이 극찬하는 부분이기도 했었고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지리슨으로 변해 갔을 때 이 케이팝에 대한 뭐랄까 좀 규정? 평가가 좀 바뀔 수 있을지. 저는 이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K-팝에서 K가 뭐냐? 그렇지. 이 얘기를 한 1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거를 정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오히려 K-팝에서 K가 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지 리스닝이라는 키워드가 약간 그런 맥락을 되게 잘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팝업 천국이고 네. 제가 꼽은 키워드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팝업 천국을 정말 팝업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그쵸. 특히나 K-팝의 팝업은 제가 성수동에 사는데 정말 집 앞에만 나가도 정말 100m마다 하나씩 팝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한 10개 중에 한 3, 4개 정도, 3개 정도가 다 K-팝 관련된 팝업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눈에 띄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완전 산업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컨텐츠 비즈니스로 어떻게 어떤 구조를 만들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대체로 컨텐츠, 그다음 커뮤니티, 그리고 커머스 이렇게 3C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K-팝이야말로 컨텐츠는 음악과 그 외에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들 그리고 커뮤니티는 당연히 팬덤 커머스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팝업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K-팝 그룹이 그냥 아티스트가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패션 브랜드 같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교해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히 그냥 오디오적인 경험으로서의 K-팝과 이 팝업이라는 건 완전히 그냥 별개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들이 이거를 수익화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완전히 독자적인 어떤 마인드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산업 전체로 보면 분명히 파이가 커지는 거고 그 이제 전략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복잡 다단해지는 거고.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팝업이라는 것의 유행과 뭐 음악을 어떤 컨셉으로 추구할 거냐 아무 관계가 없죠 사실은. 예, 독자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세션에 또 K-팝 마케팅 부문을 새롭게 신설을 했어요. 그 안에 이제 뭐 오프라인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좀 녹여냈는데 저는 아까 사실 차오진 평론가님께서는 이걸 비즈니스적인,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셨지만 저는 경험적인 측면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팬들이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 안에서 콘서트 이외에 가수는 사실 팝업에 없죠. 그렇죠. 거의 없지만 그들을 몸으로 좀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경험적 공간으로서의 팝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 팝업이 좀 재미있는 게 K-팝 안에서의 팝업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팬들 중심의 K-팝 팝업은 벌써 옛날부터 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일 카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쵸. 형태는 완전히 다른데 이제 생일 카페나 뭐 데뷔 기념일 같은 것도 이제 기념 카페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곳들에서 좀 소소하게 팬덤들 사이에서 오갔던 경험적인 체험들이 지금은 회사가 직접 요즘 말로 그 말아준다고 하는데 회사가 말아주는 오피셜 콘텐츠로서의 경험적 공간으로 팝업이 좀 많이 성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아까 이제 이게 좀 어떤 콘텐츠와 분리되어서 오히려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 팝업이 좀 더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이 씬에 좀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해 가려면 결국 그 콘텐츠와의 유기성이 더 깊어져야 오래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건 그렇죠.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날 잠깐 뭐 굿즈 파는 데야, 뭐 잠깐 그냥 여기에서 뭐 어떤 가서 사진 찍는 데야 이런 것보다도 그들의 뭐 컴백 혹은 뭐 5년, 10년, 15년을 기념하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가치 혹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비전으로서의 공간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팬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좋게 나고 그리고 팝업으로서의 가치도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유나님 같은 경우는 패션이나 브랜드에도 관심 많잖아요. 아, 네, 좋아하죠. 요즘에 어떤 팝업 트렌드, 그러니까 K-팝의 팝업 트렌드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와 비해서. 아, 이게 좀 분리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팬이 아니면 들어가선 안 될 것 같은 공간에 팝업도 확실히 있어요. 근데 진짜 대표적인 게 또 예를 들자니까 또 뉴진스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들의 팬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정말 예쁜 디자인 혹은 핫한 브랜드와의 콜라보 같은 것 때문에 확실히 일반인들도 접근이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런 이제 다양한 팝업 사례들을 보면서 미래는 후자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자도 저는 살리면 좋겠다. 다만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관과 좀 같이 깊게 결합이 되는 방식으로 좀 더 오히려 예술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치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재밌게 지금 이 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딱 얘기 들으니까 그 그룹의 방향성하고 일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뉴진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지리스팅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심지어 봉 자체도 네. 굉장히 뉴진스 같은 경우는 꾸미고 가변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간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있거든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타겟팅 자체가 이거를 뭔가 깊이 알고 완전히 그 포뮬라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백지에 아무 그림이나 그리고 싶은 사람들을 좀 더 겨냥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컨셉추얼한 그룹들이나 그런 세계관이 강한 그룹들은 뭔가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 대신 좀 닫힌 구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팝업에서도 좀 영향이 있고 맞아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벽 같은 거지만 반대로 보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그게 유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이 K-팝 팝업 같은 것도 발전해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러네요. 해요. 네. 약간 어느 쪽이든 간에 경험이 중요한 거는 확실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이 왔을 때의 팬들의 어떤 경험과 몰입도, 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조금 더 대중화된다고 했을 때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냥 내가 이 팀의 팬이 아니지만 너무 예쁘고 너무 갖고 싶고 약간 그런 점에서도 약간 몰입도를 높이는 것 네. 이런 두 가지가 좀 같이 가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팝업 천국 앞으로의 팝업은 좀 지켜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K 없는 K-팝이라는 키워드를 꼽았는데 이 키워드도 제가 꼽은 키워드긴 해요. 근데 네. 최근에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다시피 최근 미국에서 그리고 혹은 다른 지역에서 약간 한국인이 없는 K-팝 그룹이 데뷔를 하거나 그쵸.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흥미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역시나 약간 산업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핵심은 미국에서 데뷔를 하는 K-팝 팀이 생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뭐 어떤 K-팝 회사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빅3라고 부르는 유니버설, 뭐 워너, 소니 약간 이런 빅3 중에 어떤 유니버설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마 2023년, 24년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막 벌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저거에 대해서 매번 쓰는 약간 펀치라인 같은 말이 있는데 한국이 만든 K-팝 그룹과 한국이 만든 외국 사람 K-팝 그룹과 외국과 한국이 같이 만든 K-팝 그룹과 외국 그룹이 만든 유사 K-팝이 이게 네. 분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 넷이 빌보드 차트 탑 10에서 같이 경쟁해도 이상할 게 없다. 맞아. 근데 K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맞아요. 여기서는 우리 예전에는 굉장히
아주 간명했잖아요. 한국인, 한국어, 한국 시장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가 완전히 없어지는 케이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네, 그쵸. 그런 그룹들이 예를 들면 자기네들은 케이팝이라고 내세우지 않지만 은연중에 같은 케이팝 아이돌을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외국 사이트에 케이팝으로 들어가 있고 그랬을 때는 저거 진짜 뭐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소연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도 이제 블립에서 K-팝 아이돌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이 K-팝의 경계나 정의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고민을 하는 지점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인 멤버들로만 구성된 그룹일 경우에 K-팝이냐? 아니면은 그러면 그 예외의 케이스도 나오지만 그들도 K-팝이라고 일컬으면서 K-팝 팬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이들도 함께 K-팝의 범주로 보는 것이 맞겠지만 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냥 그 K-팝이라는 범주가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K라고 코리아라고 지정되어 있는 어떠한 정의에 그걸로만 뭐 정의가 돼서 이제 뭔가를 간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범주가 넓어지는 쪽이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막 엄청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뭔가 확장, 점점 넓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다는 게 저는 이 테마에서는 가장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지금 저희가 이런 어떤 K가 뭐냐, 뭐 예를 들면 이건 왜 K-팝이고 K-팝이 아니냐는 얘기할 때 되게 재미있는 게 멤버들을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있죠. 예를 들자면 니주는 따지고 보면 JYP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있는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데뷔를 했고 일본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K-팝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좀 저어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자,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봅시다. K-팝은 이미 만드는 사람도 플레이어도 소비하는 사람도 K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죠. 많아졌어요. 그렇죠. 너무 많지. 작곡가부터 해서. 그러니까 저도 맨날 작곡가를 얘기하는데 아무리 무대 위에는 항상 다 한국인이 있어도 작곡가 라인업엔 10명이 다 해외 작곡가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뭔가 어떤 의미의 이거는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 테마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K-팝은 음악 장르 스타일도 아니고 연습생 시스템도 아니고 그냥 완전 음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맷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냐면 정말 한마디로 정리하면 팬덤을 만드는 데 최적화된 그치.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그러면은 요 영역을 그대로 좀 확장해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정말 극단적으로 재즈 뮤지션이라고 치면 이 재즈 뮤지션도 K-팝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서 뭔가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저는 요즘 클래식에서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클래식이 상당히 아이돌 마케팅을 유사하게 따라 그쵸. 보이는 걸 많이 맞아요. 보고 맞아. 꼬는 약간 트렌드처럼 뭔가 이제 K-팝이라는 콘텐츠 자체를 인지하고 이미 주위에 이제 그런 덕후들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약간 배우고 학습하거나 그들이 혹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형식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덕질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냥 경우가 주는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지금은 팬이 너무 중요해진 시대라서 특히 음악에서의 팬이 없으면은 정말 그 넥스트 스텝을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고 네. 그 영화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뭐 인플루언서가 브랜드가 됐든. 됐든 고관여층에 최적화된 산업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아마 팬이 없으면 정말 그 다음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산업 환경이 되다 보니까 모든 영역에서 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K-팝은 굉장히 빨리 팬을 어떻게 만들고 찾고 더 디벨롭 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킬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논리로 보면 K-팝에서 가장 빨리 합의가 되는 규정의 주체는 팬일 수가 있어요. 팬이 K-팝이라고 보면 K-팝인 그치. 확률이 더 높지. 네. 그렇지. 업계 키워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팬덤 키워드를 알아볼 텐데 팬덤 키워드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블립을 사용하는 1,085명의 K-팝 팬들에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국 팬은 900명, 글로벌 팬은 한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2023년 팬덤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좀 공개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덤 키워드에서 첫 번째가 멀티스탠인데요. 멀티스탠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소연님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최근에 글로벌 팬들과 한국 팬들을 나누어서 한번 설문을 진행했을 때 처음에 당신은 멀티스탠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니다와 그렇다가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왔고 또 한국 팬과 글로벌 팬으로 좀 나누어서 봤을 때 멀티스탠이다의 비율이 한국에서도 40%, 글로벌 팬들은 원래 압도적으로 한 75%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한국 팬분들은 사실 과거에 좀 한 그룹만 좋아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기조들이 있었는데 40%나 됐다는 거는 최근에는 좀 멀티스탠 두 그룹 이상의 그룹을 좋아하는 그러한 트렌드도 꽤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저는 한국에서 이런 여러 그룹을 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 게 진짜 요즘 트렌드라는 특이하죠. 생각은 네.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한 팀만 좋아하기에는 좋은 팀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정확해요. 정말. 그러니까 양이 많아진 어. 거가 정말 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K-팝을 즐긴 시간이 오래되면서 계속해서 그 있잖아요. 최애는 쌓이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수 있지. 그런 느낌으로 멀티스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가면 예능보다 중요해진 자체 컨텐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체 컨텐츠가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건 다 알고 있긴 한데 좀 숫자나 데이터 그 내용으로 좀 들여다보면 좀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 설문 질문으로 당신은 무엇으로 입덕했나요? 라고 이제 입덕 계기를 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당연히 무대 영상이랑 노래에 이어서 이제 자체 콘텐츠가 꽤 높게 3위를 차지했는데요. 심지어 이제 예능 콘텐츠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이것도 이제 한국 팬과 글로벌 팬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은 글로벌 팬은 50% 정도가 자체 콘텐츠로 입덕을 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만큼 글로벌 팬들뿐만 아니라 한국 팬분들도 모두 아이돌에 입덕을 할 때 자체 콘텐츠의 니즈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팬 자컨에 대한 선호는 직접 많이 만날 기회가 적은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이색적이었던 게 자컨이라는 건 어쨌든 그 정서와 말 같은 것을 전부 이해해야 재미를 100%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글로벌 팬이 거기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날 수 없다라는 것에서 자컨이 주는 대리만족의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오히려 이거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는 영상 컨텐츠 기획하고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네. 의외로 많은 기회가 생기겠다. 이미 뭐 잘 이미 나가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 네. 세븐틴 자컨 팀 같은 경우에는 각 이 K-팝 레이블들에서 그쵸, 러브콜이 그쵸, 그쵸. 너무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 듣기도 했었거든요. 오히려 요즘은 이제 자컨 자체에도 뭐라 이제 평가가 들어가서 이런 거는 되게 필요한 자컨이다. 이런 거는 그쵸. 솔직히 하나만한 자컨이다.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 뭐 자컨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중립적으로 써놨지만 실제 자컨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즘. 약간 그 의견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소속사가 뭐 어떤 부분에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방금 그 나온 자체 콘텐츠의 니즈를 이쪽에서도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소속사가 무엇에 더 노력을 했으면 하나요? 라고 한 질문에 가장 많이 꼽아주신 게 자체 콘텐츠와 비하인드 영상 쪽을 많이 꼽아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어서 저희가 분립에서 자체적으로 입덕 썰을 물어본 이벤트도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이벤트 제목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름을 그쵸. 지어서 네, 그렇게 네, 됐다. 그렇게 됐다라는 그렇게 제목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방금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세븐틴의 고잉 세븐틴으로 입덕을 했다는 그런 그쵸.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수치로도 저희가 되게 느꼈었던 게 코로나 기간에 이 세븐틴이 음반 판매량이나 팬덤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유명한데 그 기반에 고잉 세븐틴이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이 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정말. 네. 그 다음 키워드는 대중성 vs 컨셉. 이거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뭐 이 팀의 어떤 대중적인 면이 더 강하냐, 아니면 컨셉이 훨씬 강하냐? 그게 둘 중에 아니죠. 선호도.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대중성으로 가야 된다, 컨셉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좀 이제 다 총괄되는 그런 얘기긴 거요? 해요. 두 분 말씀 주신 게 다 맞는데 그래서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가지고 가는 그 앨범의 컨셉이나 아니면 이제 지향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중성 있게 가느냐 아니면 컨셉추얼하게 좀 가느냐라는 걸로 질문했는데 이거는 진짜 아까보다도 더 반반의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모든 회사가 고민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치. 저렇게 그러니까. 팬들도 반반이에요. 대중성으로 가야 된다, 컨셉으로 가야 된다니까 정말 택일하기가 어렵죠. 이게 가장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대중성이 뭐냐. 아, 그렇죠. 그쵸. 대중성 있게 만드는 게 뭐냐라는 거를 컨셉은 우선 알겠어.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번 노래 대중성이 없잖아. 이게 노래 모 그룹이 노래 나오면 이제 바로 그런 게 네.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나오는 말이 그럼 도대체 대중성 있게 만들면 대중들이 실제 이걸 사냐? 그건 사실 그것도 재밌는 그쵸. 지적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전 20년 내내 들었던 말이에요. 대중성이 뭐냐. 맞아요. 아, 이 대중성과 컨셉에 대해서도 한국 팬, 글로벌 팬 차이가 좀 있었다고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면은 한국 팬분들은 대중성을 잡아야 한다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반반이라는 지점을 좀 봐야 할 것 같고 네. 글로벌 팬분들은 좀 컨셉추얼한 쪽을 이제 압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국내 팬들은 성공과 인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컨셉을 잘 지키고 멋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수치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한 굉장히 강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대중적인 걸로 좀 터트려줘. 이런 게 반 이상이 있는 거고요. 글로벌 팬은 왜냐면 특히 미국 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케이팝이 서브컬처예요. 그래서 어차피 케이팝이 아무리 잘 나가도 미국의 주류팝과 동일한 데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컨셉이나 자기 색깔을 지켜줬으면 하는 게 있는 게 훨씬 아닌가.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렇지. 포인트들이 훨씬 더 네. 많으면 좋겠고. 근데 정말 저도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는 해외 팬들도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컨셉이 강한 게 훨씬 더 좋다. 그치. 네. 이 초심을 잃지 말고. 네, 초심을 잃지 말고 컨셉을 지키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해서 좀 약간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대중성이라는 게 참 고생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쉽다고 또 대중성도 아니죠. 딱히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인기가 많으면 대중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그치. 많아서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그래도 뭐 인지도가 좀 높고 팬도 많고 뭐 하다는 그룹들 얘기할 때 뉴진스도 있고 스트레이키즈도 있는 건데 한 팀은 사실은 굉장히 컨셉이 강한 팀이고 한 팀은 대중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편하게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노력이 수반된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대중성이라는 걸 항상 얘기하는 게 대중성은 결과론적인 거. 그쵸.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인기의 인지도, 인기에서 가까운 게 저 대중성이 케이팝 안에서 이야기되는 포인트 아닐까 약간 싶어요. 조금 더 첨언하면 항상 기획하는 입장에서 항상 헷갈리는 게 대중성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난하게 가면 항상 실패하잖아요. 핵심은 달라지는 거고 얼마나 차별화되느냐 이거를 집중했을 때 대중성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최근의 어떤 케이팝의 흐름들을 보면 약간 그런 점에서 뭔가 답이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레퍼런스가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를 보면 덕후는 참지 않아. 이거 무슨 키워드입니까? 원래 참지 않그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서 서베이 이후에 여기서부터의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저희가 블립 내에서 이제 덕자랄 TF라고 해서 덕후 이제 K-팝을 좋아하는 이제 저희 요원들이 함께 모여서 좀 이번에 뽑아본 2023년의 키워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덕후는 참지 않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선 첫 번째 키워드로 나는 오늘 티켓팅을 포기합니다 라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K-팝 팬들의 입장에서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목소리를 내주시는 좀 적극적인 태도도 좀 많아서 이것에 대한 사례를 하나씩 갖고 온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 그냥 말 그대로 K-팝 콘서트 가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좀 그 실예들을 보면은 너무 천정부지로 티켓값이 올라서 이제 그냥 가성비 덕질을 나는 목표로 한다. 뭐 급기야는 이제 덕질을 그만해야겠다라는 이런 아쉬운 좀 반응들도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티켓가 올라가는 건 진짜 걱정이긴 하죠. 국내보다 사실은 해외에서 티켓값이 많이 높은 부분이 또 해외 팬들이 상대적으로 좀 힘들게 느끼는
지점이기도 하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인력이 맞아요. 인건비가 오른다고 하는 게 제일 크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음악계에서도 콘서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사실 K-팝뿐만 아니라 클래식도 모든 말도 못하죠. 공연 예. 티켓 뮤지컬 값이 뭐.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음악 산업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상 콘서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음반하고 콘서트인데 그쵸. 음반이라는 건 사실 아주 안 제한적이기 팔리니까. 때문에. 네, K-팝 말고는 안 팔리니까. 그래서 콘서트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좀 올리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는 약간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다음은 공식 굿즈 지친다 지쳐라고 이제 지어봤는데요. 이제 앞서 티켓 값이 비싸졌다는 것과 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쉼없이 공식 굿즈도 많이 내고 또 그 가격도 좀 터무니없이 비싸서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이걸 꼭 사야 하나라고 좀 생각하는 팬들, 아쉬워하는 우려의 팬들 목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네. 이게 참 안 살 수도 없고 아, 맞아요. 다 살 수도 없고 이거 진짜 팬으로서는 너무 고민될 수 없는 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비싸니까 싸게 만들려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팬들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기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되게 어떤 밸런스가 있을 텐데 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네. 좀 선은 넘으면 안 되는데 아.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이게 팬들과의 1대1 관계이고 고관여 소비자가 가지는 심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때로는 솔직히 말해서 어뷰즈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뭐 보이콧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만드는 사람이 어느 정도 유지해야죠. 사실 유지해야 되고. 양도 그렇고 질도 저는 그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냥 로고만 받고 네 예쁘지 않은 것들 갖고 싶지 않은 것들인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불만도 저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팬들도 돈 쓸 줄 알아요. 미감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고 싶고 갖고 싶고 예쁜 굿즈를 정량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맞는 방법이긴 하죠. 쉽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사랑을 볼모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정확히 지점이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맞아요. CD 뭐 환경 얘기 CD 많이 하는데 네. 아니, 굿즈도 보기에 네. 따라서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예. 맞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은 덕분 참잖아의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트럭으로 말해요라는 것입니다. 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LED 전광판이 달린 트럭에 이제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팬들이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오프라인 집회 같은 것들을 열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배경으로 트럭 시위가 조금 더 이제 많이 활발해지게 됐고, 그래서 좀 이어서 보면은 실사례로 이제 샤이니 팬덤에서 이제 그 팬미팅 장소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냈고 이게 반영이 되어서 피드백으로 팬미팅 장소가 좀 변경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 긍정적인 사례로 쓰면은 좋을 네, 텐데 맞아요. 이게 또 서로가 과해지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절도 좀 절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 좀 재미있는 게 예전에는 이런 걸 좀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그냥 입장문을 발표했던 데에서 그쳤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직접 트럭으로 회사 앞으로 보내는 맞아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달라진 이게 참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우리 세 명은 어쨌든 뭐 팬들의 정서도 알지만 또 회사랑도 소통을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끔 놀라울 때가 있어요. 팬들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과 회사에서 인식하는 그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서로 알게 되면 굉장히 놀라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들어요. 갭을 줄여주는 게 평론가 역할입니다. 요즘엔 그런 것도 불편한 알겠습니다. 지점이에요. 불편한 지점이에요. 불편한 왜냐하면 지점이에요.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마치 이게 이거는 뭔가 확실한 어떤 진짜 회사의 어떤 부분을 지적한다고 생각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랬어? 되게 뜬금없어하는 포인트도 근데 있거든요. 의외로 진짜 그런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정말 많아요. 너무 많죠. 네, 사실 저도 너무 좀 많아서 깜짝 놀랄 정도로. 야,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조금 네. 더 넓게 보면 사실 텐션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맞아요. 네. 예, 업계와 팬들, 업계와 대중의 어떤 텐션이 있어야 이 업계가 다 골고루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키워드를 보면 자체 제작 덕후 생활이라고 나왔는데 자체 제작 덕후 생활이라는 거는 아까 그 에이티즈의 컴백 그 바운시 컴백에서도 얘기했듯이 프린팅 박스 링크 공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티저 이미지를 팬들이 인쇄할 수 있게 만들었었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팬들이 공식 굿즈를 구입하고 사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네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간 자체 제작 덕후 생활은 저희 이제 흔히 금손이라고 불리는 이제 생산자 역할 팬들의 영역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서 그 몇 가지 사례를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앞 세션에서 좀 설명을 해드린 에이티즈와 같이 이제 구 트위터 같은 곳에서 이제 본인이 생산한 거를 프린트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생성하면은 이제 어디나 프린팅 박스라는 기계에서 이거를 뽑아서 팬들이 이제 2차 가공한 것을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저게 케이팝도 케이팝인데 올해에는 그 슬램덩크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네, 아주 사업이 네. 융성하게 뭐 전개됐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확실히 DIY가 대세. 네. 근데 사실 케이팝은 맞아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음. 팬아트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가 흔히 2차 창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익숙해져 있는 팬분들이다 보니까 다음으로 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손수 만드는 좀 응원탱들이 있는데요. 이제 공식 굿즈인 응원봉도 있지만 이제 물론 덕친들끼리 함께 만드는 이제 일본어로 부채를 뜻하는 이제 우치와라고 해서 우치와 만들기를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게 부채인가요? 네네 부채이고 좀 저렇게 이름만 따서 네임보드라고 해서 그것도 직접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앞에서 좀 흔들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이런 거를 그냥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들고 가서 응원을 하고 네 맞아요. 네, 팬들끼리 나눠 가지기도 하고. 네네 나눔하기도 하고. 저희가 지난번 작년인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뭐 어떤 포카 꾸미기나 뭐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것의 연장선으로 많은 분들이 또 네. 손으로 만드는 것을 코로나 기간 동안 더 애정을 많이 쏟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원래는 공식 굿즈라는 게 막 지금처럼 굉장히 활성화되고 제대로 만들어낸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지 네, 않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어서 얘기하면 저희 분립 계정에서도 분립 재팬 계정에서 우치와 만들기를 좀 배포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좀 어떠한 팬덤은 뭐 1000건 이상 공유하기도 해서 많이들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런 게 또 팬튜브랑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하더라고요. 손재주 좋은 분들은 팔로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약간 쇼츠에서 뭐 그쵸.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게 마지막 네. 마지막 키워드이죠. 네네. 다른 듯 안 다른 듯 2023.74. 네네. 그래서 올해 키워드를 뽑기 위해서 이제 아까 그 같이 덕자랄 TF 요원들과 이제 논의를 했을 때 사실은 2022년과 비교해서 엄청 획기적으로 새로 막 해성같이 등장했다. 약간 이런 거를 찾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화가 있는 부분들을 좀 꼽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쇼츠를 장악한 팬튜브로서 이제 2022년에 짚고 넘어갔었던 좀 영상계라는 것들이 조금 변주된 형태로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이제 근래 쇼츠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맞아요.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의 트렌드와 함께 발맞춰서 생기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예시로 나왔던 앞서 이제 엠믹스의 팬분들 중에서 또혜원이라는 이제 그 쇼츠가 굉장히 유명해서 심지어 그 엠믹스 멤버 혜원께서 직접 언급해서 밥도 사주고 싶다라고도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K-팝의 홍보는 심지어는 저는 만든 사람들도 그 홍보 포인트를 그럼요.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팬분들이 네. 진짜 그 포인트 짚어내는 능력은 네.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맞아요. 있다고 봐요. 그리고 K-팝처럼 엉뚱한 걸로 터져서 대세로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장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요 쇼츠 전에는 또 이제 입덕 영상이라고 그치. 해서 각종 네. 뭐 무대부터 시작해서 비하인드 영상들에서 좀 입덕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편집한 것들이 유행할 때도 있었는데 최근엔 확실히 쇼츠가 이 K-팝 씬 안에서도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K-팝을 보면 전체 K-팝의 생태계는 아티스트나 프로덕션의 생태계가 아니라 팬들이 가장 주축이 되는 생태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그 인상이 정말 되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마무리를 저 키워드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 그 안 쓰거나 막 쓰거나라는 타이틀을 좀 붙여봤는데요. 맨 처음에 좀 언급했던 좀 비싸진 티켓 값이나 이제 범람하는 공식 굿즈 그런 틈에서 아예 가성비 덕질을 선언하는 부류 혹은 아니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 팬덤의 좀 양극화가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양극화. 돈 없으면 팬질도 못하냐? 막 이런.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는 한편으로는 거잖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이제 돈을 쓰지 않으면 뭔가 더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없는 하지만 또 의외로 돈을 쓰지 않아도 네. 자체 제작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비하인드 캠까지 요즘에 너무 볼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과 맞아요. 소유 비소유와 아. 뭐 이런 것들 사이에서 팬분들이 항상 너무 많은 정서적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게 마음이 아프죠. 그냥 좋아하는 것 뿐인데 네, 그 안에서 저렇게 그냥 차라리 보이콧하겠다. 맞아요. 차라리 난 그냥 평생 포기하고 간다. 이런 양극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약간 우려스럽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뭐 일종의 과정이라고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정상화된다거나 혹은 좀 더 다른 챕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저희가 뽑은 전체 큰 주제가 뉴 챕터잖아요. 네. 약간 그 팬덤 키워드 그리고 업계 키워드 이렇게 살펴봤는데 과연 뉴 챕터라는 이름에 걸맞는 좀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온 것 같고 확실히 2023년은 좀 중요한 어떤 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그 K-pop 레이저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까지 진행을 했는데 각자 좀 어떤 소감이신지 한마디씩 하면서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뭐 사실 몇 년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져서 그 결실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풋익었지만 본격적인 결과물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일 거라고 봅니다. 올해와 내년을 이제 함께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뭐 기대가 되는 건 역시 뭐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펼쳐질 글로벌 그룹들의 성공 여부, 예, 그들과 비교해서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 갖는 경쟁력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아무튼 글로벌한 지형에서 펼쳐지는 K-팝의 한 해가 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K-팝 우리 얘기할 때 이렇게 정말 심심할 틈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 세션을 생각해봐도 사실 올해의 키워드로 이지 리스닝이나 팝업 천국 같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못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어떻게 보면 제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K-팝이 뭐 코로나로 위기도 있고 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세계 진출과 한국 팬과의 뭐 괴리 이런 여러 가지의 장벽들 안에서도 자기만의 자생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재밌는 지점들을 이렇게 터트려 나가는 게 항상 지켜보기 즐겁거든요. 그런 것을 내년에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올해도 좀 재밌게 이 세션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기대감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저희는 팬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일방적으로 소비 그 불과 한 10년, 20년으로 생각했을 때 일방적으로 소비만 좀 한다라는 팬이라는 것은 좀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좀 더 이제 자체 생산도 해가면서 조금 더 그렇게 변모해가는 팬덤의 모습에서 또 뉴챕터라고 이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쭉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K-팝은 진짜 팬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팬덤의 흐름을 읽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K-팝의 뉴챕터를 얘기할 때 정말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션도 사실 K-팝 러버스 클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K-팝이라는 거는 사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혹은 업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팬들의 사랑 혹은 이 업계에 있는 사람 혹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오늘 이 세션 그리고 K-팝 레이저 컨퍼런스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와 기대와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K-팝 2023년 K-팝 레이더 컨퍼런스 K-팝 러브스 클럽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